의 향배를 그려보는 총선여 지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공천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 지금 공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다 된 건 아닙니다. 중간 평가 점수 좀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부터 한번 매겨볼까요? 국민의힘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80점은 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80점. 인위적 공천 학살이라든지 네. 또 내부 갈등을 야기시키는 어떤 그런 인위적인 공천 이런 걸 배제하죠. 또 네. 컷오프보다는 재배치를 통해서 그래도 의원들의 그런 프라이버시 이런 걸 좀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그래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죠. 최재성 수석 보시기에는 점수가 원래 이제 이 2016년 총선처럼 네. 대통령과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김무성 당대표 이제 결이 다르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진박 간별로 아주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네. 이번에는 조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잘 그런 것을 수습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당의 무기가 있거든요. 네. 공천에서 그게 뭐냐면 조정하고 할 수 있는 환경과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현재까지는 비교적 원만하게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성태 의원님이 소위 말해서 공천 배제 아니면 예. 훨씬 더 점수를 더 드리고 싶은데 또 한 70점 정도. 고십점이네요, 그게. 70점 정도 좀 예. 주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영남이 아직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영남도 잘 수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파동 수준의 공천 파동 수준의 지금 단계로 와 있거든요. 그 정점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하위 20% 지금 이 통보가 되고 있고 김영주 부의장 반발 탈당 예고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영찬 의원도 모종의 이제 그 공개 입장을 좀 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수습되지 못하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고요. 국민들 눈에도 좋게 보일 수가 없죠. 이러면 이제 이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민주당. 자, 어떻습니까? 좀 민주당은 지금 또 국민의힘 보면 중진들이 좀 잘 따르는 모습이거든요. 김태호, 조혜진 근데 민주당은 좀 반발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사흘 총선에 임하는 자세들이 좀 절체절명이죠. 네. 이번 사흘 총선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가 나온다면은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지만은 이렇게 집권당이 면모를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 지난 2년 동안 그런 국회 이제 입법 권력이 한쪽으로 그냥 월등하게 쏠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과 또 당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흘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특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치를 쭉 경험하면서 공천대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필패를 할 수밖에 내부 없는 분란.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인적 자원을 갖다 수혜를 하고 또 아무리 좋은 총선 전략을 가지고 또 정말 훌륭한 정책을 이렇게 제시하더라도 그 구성원 집단인 그 정당의 공천이 시끄럽고 갈등 구조가 커버리면은 절대 유권자들이 쉽게 마음을 안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간위가 현역들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컷오프를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재배치 내지는 조정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바로서는 네. 아 이거는 공천 학살이 아니다. 나에게 뭐 좀 감삼점을 줬지만은 공정한 경선 시스템 공천에 의한 툴이 만들어졌구나. 네. 이런 게 이제 신뢰가 있는 거죠. 느껴진다 이 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튀어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아하. 다들 경선을 통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아 이게 뭐 불공정 경선판을 깔았으니까 나는 튀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네. 장면이 지금까지의 총선에서 네.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하고 국힘이 보여줬던 모습이 지금 거꾸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렇다고 맞습니다. 예, 국힘은 아무튼 과정이 어떻든 장제원 의원 등 소위 말해서 이제 핵관들의 상당수가 이제 조금 재배치되거나 정리되는 이런 거고요. 불출마도 하고. 그게 원래 민주당 그게 아주 전매 특허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을 한쪽으로 쇄신을 한쪽으로 반드시 갖고 갔어요. 그다음에 한쪽은 통합.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반노 반명했던 분들이 무난하게 공천을 과거에 받았어요. 그래서 한쪽엔 통합 한쪽엔 쇄신. 쇄신은 읍참마속 주류 희생 네. 헌신 이런 거였는데요. 이게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지율이나 이런 데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정치는요. 네. 그렇게 절대 권력을 소유한 1인 정당이 돼버리면은 네. 바로 지금 민주당의 지금 위기 저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최재성 수석께서 정확하게 짚으시는데 네. 저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당대표의 절대적인 어떤 그 공천권에 대한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뭐 적격 심사를 통한 뭐 정성 정량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안으려고 20% 컷오프를 지금 통보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그걸 믿지는 않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그 평가위원들 구성 자체가 이재명 대표 중심의 측근 인사들이 포진한 그런 네. 평가다. 그러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까지 민주당에서 배출한 그런 의원들까지도 뭐 어제 그런 강경한 입장으로 뭐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당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인 1인 사당화가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키는. 그거는 조금 네. 좀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네. 문제고요. 네. 그건 예를 들어서 저는 크게 좀 보면 저도 이제 사무총장 했던 시절 문대인 대표 시절에 불출마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당 대표 대선 후보고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이 민주당 대통령들은 다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 의미를 알아라. 그래서 네. 대표나 주류들이 뭔가 내려놓으면요. 상황 정리나 공천 정리들이 조금 명분 있게 될 수가 있어요. 수월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이나 등등등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쟁자를 자격심사 과정에서 탈락시켜버려서 사실상의 단독 공천을 받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이 하위 20% 이런 게 조작되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룰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몹시 아쉬운 거예요. 룰을 일종의. 만진다.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 대비해서 룰을 만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런 게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이 대표성이 너무 없으니까 권리당원 비중을 확 강화한다. 예. 그래서 제가 대의원 늘리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해받는 건데 이번에 하위 20% 평가도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정성평가. 그러나 그 전에 예. 뭔가 주류에서 4년 전에도 이해찬 대표 출마 안 한다 그러고 공천관리 잘 하셨거든요. 우리 이번엔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칼질도 하고 자기 사람도 만들려고 그러고 혹은 공천에 누가 봐도 경쟁자 제거해버리고 이런 거를 요직들이 하고 이러니까 칼질도 하고 제 사람 넣기도 하고 이걸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이런 하위 20% 반발도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올 거예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 지금까지 공천을 보면
윤심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아. 그나마 국민의힘 공천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네. 가장 핵심이죠. 만일 특히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께서 이 공천에 어떤 개입하는 그런 흔적이나 그런 분위기가 국민들에게 읽혀지면은 네. 이미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힘 공천 이 자체에 눈길을 돌려버립니다. 그럼 절대 성공적인 공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뭐 대통령 주변 흔히 말하는 측근 인사라고 과거에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공간이나 특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당정이 특히 당 중심으로 이번 4월 총선을 치른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 입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지금 천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공천도 다 자신이 책임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검찰 네. 공천이 될 것이다. 또 대통령실 비롯한 뭐 정부 장관들 이런 측근 인사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예. 뭐 이렇게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한 2배 정도 더 많은 지난보다 32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통상 네. 양당의 이제 적극적 지지자 예를 들어서 나는 뼛속까지 민주당이야. 네. 나는 뼛속까지 국힘이야.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투표장에 가서 자기 정당을 찍죠. 그럼 나머지가 문제인데요. 그걸 흔히 이제 중도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중도층은 뼛속까지 민주당, 뼛속까지 국민의힘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유목민처럼 네.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중도층이 예상을 뒤엎고 등을 돌려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게 2012년 민주당 압승이 민주당 패배로 16년 국힘 당시 새누리당 뭐 190석 180석 한다고 그랬는데 예. 패배한 거. 이게 중도층이 거대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관통하고 있는 게 공천하고 막말 사건 사고거든요. 그래서 공천은 정말 이 공천이 막 이루어지고 여기에 막 파동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면요. 이것은 정말 천둥 번개 소리도 안 들려요.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공천 파동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예를 들어서 명품백 문제도 민주당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혹은 또 국민의힘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민주당이 매우 아쉬운 이런 이제 장면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게 정말 이게 이 소위 말해서 헌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까지도 총선 승리를 헌납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49석이거든요. 예. 뭐 32석 이런 이야기는 섣부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니에요. 아니요. 엄살일 수 있어요. 네. 아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도층이 예. 아니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을 하고자 하는 5, 6%의 중도층이 거꾸로 가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엎어지는 바뀐다는 거예요. 최수께서 이제 짚으신 내용은 정확하게 맞아요. 예. 중도층이 어떤 그 표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승패는 수도권 선거의 승패는 거기서 결정 나버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도권 유권자들의 대체적인 표심은 어느 당이 공천에 관해서 객관적이고 그 과정과 절차를 민주적으로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보기에 상식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은 그 당에 대한 정책도 호의적으로 보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평가도 호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금 현재 공천 방식보다는 약간 그래도 중도층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는 낮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처음에는 서울 예를 들면은 49석에서 저희들이 뭐 한 18석만 해도 땡큐다 그랬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몇 선 더 이제 뭐 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은 국민의힘은 더욱더 정진해야 됩니다. 아주 그래서 왜 그런가면은 거 있잖아요.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4월 총선은 지금 아마 민주당이 또 체제를 정비하고 나면은
또 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네. 프레임 자체를 또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공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요 수습하고 반전을 할 수 있느냐 예, 이게 그 포인트거든요. 부분이네요, 결국은. 그래서 네. 수습하고 반전을 하려면 혁신과 통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불출마 촉구하고 사무총장이나 여기 이랬던 것이 우선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죠. 본인들이 키 잡고 공천 과정 주도하면서 본인들은 단독 공천 환경을 지금 만들어 버렸거든요.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헌신을 어디선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공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대중 왜 많이 들어보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 다 모아야 되고 아하. 그리고 중도층이 상대적 신뢰 경쟁에서 민주당을 선택을 해줘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이 일부가 이탈을 하고 중도층이 야 당도 저렇게 제대로 운영 내지는 공천도 저렇게 하는데 입법부 다수당을 줘? 상대적 신뢰의 경쟁에서 지게 돼서 이탈하게 되면요. 수도권 결과가 생각 밖으로 달리 나올 수가 달리 있는 나올 거예요. 수도 있다. 그게 한 5, 6% 이동하면은 달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파동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천 파동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지금 김영주 의원 이제 탈당 선언부터 해서 앞으로 연쇄 탈당도 가능할까요? 민주당 저는 같은 그렇게 경우는? 봅니다. 지금 현재 계획신당이 네. 저거는 뭐 좀 상당히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예. 가기는 그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상황 봐서는 그렇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젊은 창의성이나 또 독창적인 어떤 그런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든지 네. 안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가 자신의 어떤 젊음과 또 그런 창의성 독창적인 정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본인의 열의를 그냥 지금 내려놓고 이낙연 대표의 그런 정치 경험과 연륜 갱년을 중시하는 계획신당으로 가자. 이 양가름 한쪽 가르마가 타지지 않으면 저는 동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다. 그게 잘 안 되면 탈당도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겁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 하면요. 자, 그런 선상에서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의 그런 정치적 판단이 뒤따라야 예.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쉽게 말하면 배제되고 있는 이런 선수들이 갈 곳이 생기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계약신당 내적으로 깊은 고민에 지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장 어제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의원. 부의장 같은 네. 경우도 본인이 무소속으로 이렇게 백의종군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낙연 대표와 함께 그 옛날에 동지들과 함께 4월 총선에 판을 만들어 갈 건지 이거는 뭐 모르는 얘기잖아요. 어떻습니까? 뭐 윤영찬 의원 말씀도 좀 전에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하위 20% 만약에 예. 이런 분들은 의원들 입장에 따라서 좀 갈릴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면 네. 예를 들어서 조홍천 의원이 만약에 탈당 안 하고 지금 하위 20%인데 앞으로 탈당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가면은 조홍천 의원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 지역에 국민의힘 플러스 개인표. 네. 그리고 나름 관리도 잘했단 말이에요.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뭐 하여튼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별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효과를 못 갖고 가는 거고 이상민 전 예. 이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원에 따라서 내가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는 의원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있다. 계산해서.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유력 주자가 없는 지역 있잖아요. 수도권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경선을 통해서 내가 페널티 받고 돌파하겠다. 네. 그래서 조금 이런 유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갈라질 것 같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하위 20%가 보통 해당이 되면은 불출마하는 분들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을 기대했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매니지먼트가 안 되면은 그것도 현실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정점에 임종석이 있는 거예요. 임종석 비서실장. 네.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하위 20% 탈당이나 뭐 이런데 기대할 게 없다. 여기서 경선을 해도 이게 또
불리하게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네. 등등의 이제 판단이 되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임 실장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에 좀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임종석을 성동에 안 하고 성동은 격전지거든요.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격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 거기가 민주당 황금지역구가 아닌데다가 네. 윤희숙 공천을 하면서 격전지를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상에 임종석 빼고 추미애 놓고 임종석 빼고 이재명 대표 측근 넣어서 이길 수 있다면은 저는 한번 임종석 험지 출마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정에서도 그런 등등 논의하자고 했을 때 만나주지도 않고 예. 근데 지금 와서 험지 출마 얘기하면은 이게 왜 황당한 얘기냐면 성동을 국민의힘에 헌납하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버려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시키는 거 말고는 달리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임종석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구까지 포기하면서 날려버린다. 이거는 완전히 일종의 이적 행위와도 같은 거죠. 이런 등등이 전체 하위 20%나 반명 의원들이나 여기에 움직임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민주당? 상대당 예.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 임종석 전 실장의 성동 배제는 뭐 상대당인 우리 당 입장에서 민주당의 저는 패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패착이다. 패착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또 아까 최세성 우리 수석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이런 공천 학살이라든지 네. 뭐 또 이런 불공정 어떤 그런 공천 룰로 가지고 인위적인 배제를 시키고 나면은 그 자원들이 수도권에서 특히 뭐 개혁신당 내지는 또 나름 뭐 무소속 여러 정치적 판단을 할 건데 그중에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다는 저 말씀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너무 심장하게 받아들여요. 예.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나 또 그런 민주주의 헌법 소적 어떤 그런 가치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치적 그 마인드라면은 네. 같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3년 차에 네. 안정적인 국정운영 뒷받침을 통해서 뭔가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에 민주당 주도의 입법 권력이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행정 이 수반으로서의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든 이 부분을 해소하는 길이라면은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이든 무조건 이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중에 지금 개혁신당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 10시에 이낙연 대표가 입장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까요? 결별이냐 다시 또 복귀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얼마 전에 네. 다른 매체에서 이번에 소위 말해서 신당 통합 개혁신당으로 통합되면서 가장 정치적으로 손실을 입은 게 이준석 대표거든요. 이준석 대표다. 예. 그래갖고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정당으로 존립하기 어려워졌으니 빨리 헤어지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뭐 최근에 그 개혁신당 이제 소위 말해서 갈등들이 네. 불거지면서 오히려 이제 이낙연 대표 쪽에서 반발을 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냥 뭐 오늘 10시에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빨리 결별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결별할 걸로 보십니까? 김성태 100년 해로를 의원님. 네. 뭐 약속하고 예.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은 그런 부부간에도 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서로 간의 마음의 상처를 주고 뭐 여건이 안 되면 돌았습니다. 아하. 그렇듯이 지금 뭐 개혁신당의 이분들이 정치적 어떤 동지감이나 또 어떤 앞으로 같이 갈 그런 비전을 같이 공유한 어떤 그런 결사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것은 빨리빨리 헤어져 헤어질 것 버리고 같다. 각자의 어떤 그런 정치적 칼날을 가지고 빨리 하루빨리 이삭 주려면 지워야죠. 저 당에는 솔직히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공천 배제되고 정치 낭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본인이 뭐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기득권과 연륜 경륜을 다 엎어버리고 네. 이준석 당대표의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에 본인이 헌신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갈라서는 길밖에 없는 거죠. 이준석 대표 문제만 제가 계속 틀려요. 아, 저는 선대위원장 제안받고 예. 국힘에 잔류할 거다라고 했는데 예. 탈당해서 신당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신당도 네 개 갈래 세력 갈래가 있었잖아요. 신당도 양당 체제 될 거다 그랬는데 덜커덩 통합을 해버리더라고요. 해버리고. 예. 그러면서 꼬인 거예요. 아, 꼬인 것이다. 자, 지금처럼 말씀처럼 개혁신당도 쪼개지고 녹색정의당 독자 노선 간다고 하고요. 네, 네. 조국신당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판세만 또 구도만 보면 야권이 지금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대한민국 그 정당 헌정 역사상에 이렇게 보면은 네. 야권이 분열되면은 총선에서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절대적 안위를 어떤 추구하고 뭐 이런 변화와 핵심보다는 그냥 안주해버리면 또 역시 앞으로 50일 네, 50일 이내밖에 정도. 남지 않은 이 상황이지만은 15일이면 요즘 선거는요. 15일이면 국민들의 마음이 언제든지 유권자들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의힘은 사회개혁 정당으로 가진 자보다는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의 삶과 민생경제를 아우르고 챙기는 그런 정당으로서 뭐 변모를 이 시기에 해나가면은 좋은 승리표를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좀 환경은 선거 판세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야권이 완전 분열되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보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예. 잘 못했다고 봐요. 국힘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수습과 반전이거든요. 네. 이거 수습 연후의 반전이 아니고 반전과 수습을 그 한 몸땡이로 생각하고 빨리 이거 전환을 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저는 한쪽에는 쇄신, 한쪽에는 통합. 이거에 충실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고 진행을 안 하면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의 헌납 수준으로 다 이기는 선거 헌납 수준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끝이고 민주당도 끝입니다. 그동안 반명하고 뭐 했던 사람들에게 윤석열 정부 폭정에 이게 맞서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안에서 싸우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전직 국회의장 뭐 정세균 등등등도 여러 가지 관점은 다를 수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이 폭정을 넘고 맞서야 된다는데 동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나버리면 헌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수습과 반전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 무엇으로 하지 않으면은 매우 어렵다. 그 정점에 임종석이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어떻게 공천 받느냐. 그 말씀하면서 임종석이 왜 정점이냐면 명문정당 예. 얘기했잖아요. 양산 가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그래서 이재명 문재인 명문정당 얘기했는데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임종석을 그 성동구까지 뺏기면서까지 쳐낸다? 이렇게 되면은 명문정당이 깨져서 제가 얘기한 게 문명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거를 못 치는 문명 거예요. 파괴. 성동 예.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당 내적으로도 홍익표 의원이 서초보다는 성동이 훨씬 자기가 삼선을 만들어준 그 자리가 좋은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위해서 그 자리를 떴습니까? 그건 임종석 그래서 실장이거든요. 이번 여론조사 그렇기 결과 때문에 공개해야 돼요. 예, 임종석 이길 수 있는 실장 카드가 때문에 뭐고 비운 수치가 자리를 어떻게 나왔나. 그런 임종석이를 또 다른 데로 배치해버리고 네. 그 길을 갔다가 우리 당에 뭐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다면은 저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분열의 조건이죠. 고맙다 이 말씀은. 뭐 고마운 것은 뭐 예. 고마운 게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그림은 패착을 만듭니다. 패착을 만듭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알겠습니다. 위성정당 지금 국민의힘 창당대 이번 주 금요일 연기가 됐는데 예. 혹시 당에서 위성정당 좀 힘 보태달라 이런 말 없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저는 저 자신이 뭐 백의종군하고 선당 후사의 어떤 입장을 가지면서 네.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절대 어떤 뭐 이해관계나 뭐 저 자신의 향후 뭐 어떤 그치 미래를 그렇게 두고 나는 여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23일 지금 현재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이제 출범과 함께 어떤 그림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만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성정당은 뭐 어느 누구도 지금 이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모양새인지. 네. 대체로 또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보안이 잘 유지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뭐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뭐 위성정당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저는 애동초 현역 의원들이 탈당해서 위성정당으로 이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네. 앞장서거나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기호 3번 누구냐 뭐 이거거든요. 기호 빨리 좀 받기 위해서. 예. 네, 그런데 뭐 그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뭐 현역 의원이 필요할 텐데 국힘은 누군가를 내보내서 인위적으로 해야 되고 네. 우리는 비례연합정당을 위성정당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깥에 이제 용해인 의원 등 현역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집착할 문제는 없다. 그러나 뭐 기호 3번으로 또 집착해서 한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거 내보내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런 거 뭐 민주당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네. 3번에 집착해서 너무 현역들을 기호 3번 때문에 딱 숫자만큼 내보내고 뭐 이런 일은 의미도 없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저게 정리해 이제 주십시오. 예. 이 기호 3번의 의미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중요할 뿐더러 또 이제 현역 의원들이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정 부분 아무리 위성정당이지만 전국 정당으로서 한 정당당 비례 20석에서 23석이 걸려 있는 이 엄청난 뭐 싸움판이 되는데 네. 이 싸움판을 제대로 체제를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또 뭐 조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 역시도 또 모릅니다. 선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위성정당에 대한 모양새나 또 조직적인 체계 그리고 앞으로 리더십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참 어쩌다가 위성정당을 이렇게 떳떳하게 예.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도 아주 유력한 사람을 그래도 뭐 당 대표로 하겠죠. 위성정당에 뭐 인요한 위원장 얘기 나오기도 하고 장제원 의원 얘기도 나오기도 하던데요. 저는 뭐 그분들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은 뭐 결코 그런 뭐 시중의 어떤 네. 그런 예측대로 맞아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상호 뭐 의원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요. 글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 의원님이 위성정당 하려고 그렇게 나가서 하기에는 뭐 그분이 이제 의정활동 해오고 공인으로서 했던 그런 격하고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바깥에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연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뭐 이렇게 걱정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짧게 조국 신당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한테 제가 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재성 우리 수석 입장까지 이제 더 보태가지고 좀 한 말씀 드리면은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은 그건 참 불편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뭐 아름다운 사랑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자신만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4월 총선에서 크게 이렇게 주워 담는 어떤 그 부분에서 조국 신당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아지면은 그게 결론은 민주당 야권 세력에 뭐 이렇게 승리로 갈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수석의 입장이고 판단이고 민주당에게는 별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김성대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예.